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난한 영국 어부들은 한국 덕분에 돈을 많이 번다. 2. 한국 모든 전투기 전면 교체 확정. 3. 한국의 무기는 놀랍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초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식가라고 부를 만한 데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탕탕이 등의 생물은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해 약 4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육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 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안녕하세요. BC 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제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케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 푸탕을 출발해 카마던셔 주변 바다의 띄운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윌퍼드 헤이번 지역으로 옮겨 배시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삶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제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 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 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굴,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니선 사건과 설아넷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으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니선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 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의지로 상가 상인들이 골뱅이에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물레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의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동류를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확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어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 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해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이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이 처음부터 영국 것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쌀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을 멉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푸대접받지만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의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1에서 2개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라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X, MQ-25, KC-46 등이 유지비폭 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 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의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1에서 2개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자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X, MQ-25, KC-46 등이 유지비폭 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 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기간만으로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로 캐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곡 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 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 불가 상태가 더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어요.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 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 로시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고의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충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으며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였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위싱턴 DC 오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하나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장갑차를 동시에 전시에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 YP에서 K9 자주포의 성능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운 반장갑차에 의한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보드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 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대공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의 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번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안주에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